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저는 사연을 통해 그간 제가 걸어온 인생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제가 보육원에 지냈던 당시에는 보육원 시설이 썩 좋지 않아서 성장기에 맞는 옷을 입지도 못했고 밥 먹는 것조차도 경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악착 같아진 것 같아요.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해야 할 시기에 저는 생존을 걱정해야 했거든요. 제 인생은 늘 치열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늘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했죠. 보육원은 원칙적으로 성인이 되면 시설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립을 한다?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해도 배 곪는 일 없도록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일찍이 숙식 제공이 가능한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육원에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빵 하나를 먹더라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제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큰 방에서 모든 아이들이 모여 몸을 부대끼며 자지 않아도 됐고 한겨울에 외풍이 드는 벽 쪽에서 자지 않기 위해 치열한 자리싸움을 하지 않아도 됐죠. 그렇게 3년간 열심히 돈을 모아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돌봐주셨던 원장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함께 지냈던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나니 제 수중에 남은 돈은 방 한 칸 얻을 수 있는 보증금과 약간의 생활비 정도였어요. 저는 곧장 다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가릴 게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만 아니라면 시키는 일은 뭐든지 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났고 냄새나고 곰팡이 피는 집에서 빛이 드는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간혹 저를 보는 어른들은 젊은 애가, 그것도 젊은 여자애가 혼자 살면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 모습을 보며 아주 기특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에 호응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삶이 행복했을 리 없었으니까요. 제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대학가를 걸어 다니는 걸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는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고 뼈 빠지게 일이나 하고 있는데 누구는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해맑은 얼굴로 학교를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삐딱하게 보던 때도 있었죠. 해맑게 웃는 또래 여자 아이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 잘 만나 호강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며 그 친구들을 깎아내리던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면 글쎄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한 사람을 만나면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26. 저는 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잘하고 똘망똘망하다며 지금의 언어로 매니저 일을 하게 되었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머니뻘의 이모님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트러블 한 번 없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편은 제 식당에 오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거의 매일 얼굴을 봤다 보니 안면은 있었지만 친하진 않았죠. 남자 단골 손님들한테는 친하게 굴어봤자 좋을 게 없거든요. 또 그 손님은 애매하게 아는 척하면 낯가리며 다음부터는 안 올 스타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모님들이 뜬금없이 제게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어요. 저 총각, 우리만 있을 때는 금방 가버리는데 점장님 있으면 한참 동안 서성이다가 가. 굳이 서 있지 않아도 되는데 우물쭈물 한다니까. 아마 점장님한테 관심이 있을 거야. 잘해봐, 이팔 청춘들끼리. 이모님들의 짓궂은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으니까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결과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랑에 빠졌고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서로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온 공감이었어요. 저는 고아였고 남편은 입양아였거든요. 남편은 중학교 2학년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보육원에서 지냈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제 상황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해 주었어요. 자신은 입양이 되었지만 저는 그것도 아니었으니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해 주었고, 저는 남편을 만나며 가슴 깊이 박혀있던 피해의식과 그동안 일하며 받았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쿵 하면 짝소리가 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일까지 하게 되었죠. 부부들이 같이 일을 하면 싸우기 마련이라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일한 곳은 시부모님 회사였어요. 남편은 대학도 가지 않고 성인이 되자마자 시부모님의 일을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남편의 형과 남동생, 게다가 여동생까지 대학을 나왔는데 남편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형제 중에 남편만 영업직을 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상해서 물었더니 남편은 자신이 공부에 소질이 없다며 웃고 넘기더라고요. 그때는 그저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한 번씩 느껴지는 이질감을 제외한다면 남편과 시가 사람들의 관계는 매우 좋았거든요. 화목한 가정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질감은 이런 것이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 똑같은 말을 했을 때 남편한테만 구박을 한다는 것이 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말을 했을 때는 분명히 뭐라고 했으면서 아주버님이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종종 보였습니다. 또 외식을 할 땐 항상 남편을 제외한 형제들의 입맛대로 갔어요. 너무하다 싶어서 슬쩍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를 언급했더니 다들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평소엔 이렇게 잘해주면서 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구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본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거야. 남편은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으며 자신이 노력을 해야만 이 가족의 형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참고 넘겼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차마 입 밖으로 이 말을 꺼낼 수 없었지만 제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자 저에게 어렵게 말을 꺼낸 것이었고요. 그날 남편을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에게 커다란 선물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가 새 생명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생긴 후 남편은 변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면 자식도 무시당한다는 생각으로 가족들이 불합리한 행동을 해도 결코 참지 않았죠. 입양된 이후로 늘 순종적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변하자 시댁 식구들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이 회사 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안면을 트고 인연을 만든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진다면 회사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씩 남편과 시댁 식구들 사이의 관계에 균열이 가는 게 느껴졌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없는 그 사이에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고 그 강도는 아주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집살이로 여겨졌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듯 저는 17살 때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은 몸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과 함께 거래처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남편이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새벽부터 아팠던 것을 참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왜 말을 안 했어? 일어나서 병원이라도 다녀올 걸. 당신 깰까봐 조용히 있었지. 차라리 새벽에 응급실이라도 다녀왔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의 병원을 다녀온 뒤 출발하면 중요한 미팅에 늦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저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갑자기 다 나았다면서 멀쩡하게 걸어 다녔어요.
같이 미팅을 가려고 일부러 안 아픈 척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배가 자주 아픈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평소와 다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응급실에 갔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거래처 입구 앞에서 남편이 쓰러졌거든요. 병원에서 들은 남편의 병명은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대장암에 걸린 것이었어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치료에 전념했지만 남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며 의료진이 위로를 건넸지만 저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벗어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배가 아프다는 말을 부쩍 자주 했는데 그걸 의심하지 않았던 저를 자책했죠.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허탈함과 죄책감은 아직도 제 안에 있어 이따금 저를 괴롭히고는 하죠. 남편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아들을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가 혼절했었다는 것과 남편의 가족들이 일사천리로 장례를 진행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참 감사했는데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의 장례를 해치운 것이었거든요. 이건 저 혼자만의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남편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저를 집에서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들은 혈혈단신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한겨울에요. 찬바람 쌩쌩 부는 시댁 앞에서 저는 문을 두드리며 빌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갈 곳이 없다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문을 획 열더니 저에게 돈 몇 푼을 던지듯 주며 말했습니다. 재수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꺼져.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고. 어머니는 곧장 집에 들어가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나와 제게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마! 저는 아들을 뒤에 숨긴 채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어머니 아들이었잖아요. 그이가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서 이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소금 뿌리기를 멈췄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뒤이어 나온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귓속말을 하더니 두 사람은 배꼽을 잡고 뒹굴듯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죠. 얘, 너 너무 순진한 거 아니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가 어떻게 가족이야? 네 뒤에 있는 애도 말이야. 걔랑도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내가 쟤를 책임져야 하니? 악마를 실제로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시아버지는 뭐가 문제라는 듯 말했습니다. 걔는 평생 부모 없이 살았어야 하는 놈이야. 그런데 우리가 걷어준 덕에 죽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는 불러볼 수 있었지 않냐? 고아원에 있는 애들 고생할 때 걔는 우리 집에서 등 따시게 잘 살았어. 그동안 먹여주고 키워준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 말이야. 저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부려먹더니 당신들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시아버지는 분개했고 시어머니는 안으로 다시 들어가더니 찬물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뿌렸습니다. 부모도 없는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지.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딜 감히 대들어. 다행히 아들은 맞지 않았지만 그때 맞은 물 때문에 한겨울에 감기로 꽤 고역을 치렀어야 했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 이름으로 막대한 사망보험금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돈은 시댁 식구들이 가로챘고요. 그해 겨울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남편의 병원비까지 저희 돈으로 전부 충당해야 했고 장례비로 대체 얼마를 쓴 건지 거의 모든 돈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돈 한 푼 없이 아이 한 명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으면 별 시선을 다 받게 됩니다. 길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들이 훑어보는 시선, 별의별 이야기를 만들어서 수군덕대는 아줌마들의 목소리, 남편을 잃고 믿었던 시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지만 당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동안 쌓아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근처에 있는 교회의 도움으로 저는 작은 방을 얻을 수 있었고 거기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추운 곳에서 지냈는데 아이는 잠깐 감기만 앓았을 뿐 크게 아프지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해열제를 먹고 잠에 든 아이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적어보았어요. 처음에는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제 인생을 되짚어 보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더 많더라고요. 저는 노트를 푹 찢었고 거기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 영영 없애버렸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기로 다짐했어요. 살기로 마음먹으니 못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악바리 근성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살이처럼 하루만 보고 살았고 나중에는 내일을 보고 살았으며 그 이후에는 그 이후를 또 다른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던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목류병이 있는 건가 싶어 긴장한 상태로 지켜보는데 아들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이거 까먹고 있었어. 방금 잠에 들락말락 했는데 이제야 생각났다. 늦게 줘서 미안해. 대체 뭘 잊었길래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날 정도로 허둥댄 것인지 아들의 손에 잡힌 물건을 보았습니다. 그건 예상 밖의 물건이었어요. 아들이 건네준 것은 다름 아닌 녹음기였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기에는 생소한 물건이었죠. 네가 왜 녹음기를 가지고 있어? 저는 이후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 줬어. 그 녹음기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에게 준 것이었죠. 저는 아들에게 받아든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재생했습니다. 녹음기의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당혹감이 들었고 그 이후에는 분노했으며 녹음 내용이 끝나갈 즈음에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녹음기 속 내용은 남편이 생전 병원에 있을 때 녹음되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녹음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남편이 굳이 왜 녹음기를 켜야 했나 궁금했지만 그 궁금증은 너무나 쉽게 해소됐어요. 남편은 자기 가족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 들린 목소리는 남편의 여동생의 것이었어요. 목숨 한번 더럽게 징하네. 이거 금방 죽는 병이라고 하지 않았어? 녹음기 속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라며 여동생을 타박했습니다. 아, 왜? 괜찮아. 약세에서 일어나지도 않는다며. 매일같이 찾아오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 남편의 여동생은 분명 갑자기 쓰러진 오빠가 걱정된다며 매일같이 병원 문턱이 닳도록 오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그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잇따라 나왔으니까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한다는 딸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평생 등골 뽑아먹혔는데 가는 것만큼은 좀 기다려줘야지. 아빠가 언제부터 그런 걸 신경 썼다고 이래? 사람들 시선만 아니었어도 진작 발길 끊었어. 뒤이어 남편의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는 집이 가깝기라도 하지. 나는 멀어. 얘 쓰러지고 난 뒤로 데이트도 제대로 못한다고. 이것 때문에 여자친구가 요즘 심기가 불편해. 만약에 헤어지면 저승사자보다 내가 먼저 장례 치르게 할 거야. 속에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병에 걸려 쓰러져 있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요단강을 건너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일까요? 그들은 짐승만도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빠 형이라며 남편을 잘 따르던 동생들은 남편을 자기보다 훨씬 아래, 밑바닥에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파일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의 대화였죠. 엄마, 얘 장례식에는 누구 올 것 같아? 이거 친구 없잖아.
친구는 없는 것 같더라. 형은 낄낄거리면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얘한테 친구 생길 때마다 엄마가 작업했잖아. 얘 왕따였던 거 다 엄마 때문인 거 다 알아.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듣고 목소리 하나 안 바뀌더라고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 가족한테 의지를 하지. 이게 다 어른의 계략이야. 넌 엄마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 그럼 누가 오지? 올 사람 없으면 대충 태워서 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올 사람이 없기는 왜 없어? 거래처 사람들 올 거 아니야. 거래처 인간들이랑 얘랑 가까웠나? 얘가 이래봬도 영업을 잘했어. 그 까다로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어려운 계약도 턱턱 따내더라니까. 그런 능력이라도 없었으면 진작에 갖다 버렸지. 아무튼 거래처 사람들 오면 울 준비나 해. 최대한 슬프게. 알았어? 그제야 장례식장에서 느낀 이질적인 감각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니 시댁 인간들은 문상객들이 올 때만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이 돌아가면 언제 눈물을 흘렸냐는 듯 둘러앉아 소주를 마셨죠. 저는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보험금이 많다고? 진짜야? 혹시 몰라서 들어둔 게 이렇게 쓰일 줄 몰랐어. 이게 웬 횡재니? 파일 속 남편의 여동생은 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그 여자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중요한 일 놔두고 이렇게 된 것도 짜증나는데. 젖은 가려면 빨리 가지. 괜히 병원비만 축나잖아. 그들이 말하는 그 여자란 저를 말하는 것일 거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가족보다 중요할까요? 다 방법이 있지. 내가 그것도 준비를 안 했을까봐.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보험금을 받을 게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제가 들었던 보험금은 남편의 병원비로 전부 사용한 게 끝이었습니다. 보험금으로도 충당이 안 돼서 그동안 모아둔 돈까지 쓰는 동안에도 몰랐어요. 이후에도 몇 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갈며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직전의 녹음 파일의 끝부분에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휴. 저는 그제야 남편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와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것이었죠. 어느 때보다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에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감정은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 같았죠. 그것을 재생해보기까지는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열어야 한다. 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수백, 수천 번 부딪힌 뒤에야 저는 겨우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어요. 그 마지막 파일을 들은 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녹음은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남편은 긴 한숨으로 말을 꺼냈어요. 말하기를 매우 힘들어했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그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여보,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나랑 당신을 단 둘이 남겨놓지 않아서 기회가 없었네. 이 녹음들이 꼭 당신의 손에 들어가길 바라. 내가 이걸 남기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 알리고 싶어서야.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당신만 괜찮다면 꼭 이 한을 풀어줘. 잠깐의 침묵이 있었고 남편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15이라는 나이에 입양됐지. 그렇게 큰 나이에 입양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운이 좋은 아이로 여기면서 살았어. 성인이 될 나이가 4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생긴다는 건 포기한 상태였거든. 그런 나에게도 가족이 생긴다니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가족들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어. 어린 시절의 남편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빨래를 했고 집안 청소를 했고 가족들의 아침까지 차렸다고 합니다.
보통 입양된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면 하지 못하게 해야죠. 일반적인 가정의 자식들은 하지 않는 행동이니까요.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부모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아도 15살짜리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말이 안 됐습니다. 나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가족들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지.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할 때가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위화감이라는 걸 느꼈어. 고등학교 진학 얘기를 하니까 내 눈을 피하면서 말을 얼버무리시더라고. 작년에 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부모님 두 분이 엄청 호들갑을 떠셨던 걸 아니까 결국 나는 고등학교에 가지 못했어. 남편이 고등학교에 가지 못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어.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 사업은 나날이 잘 됐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여동생을 데리고 쇼핑을 하셨지. 돈이 없는 건 거짓말이었어. 왜 굳이 그런 말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했는지 고민해봤는데 아마 부모님은 내가 형보다 잘난 걸 원치 않으셨나 봐. 남편은 다니던 중학교의 기대주였습니다. 좋은 고등학교로 진학해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학교의 이름을 드높일 인재로 여겨졌죠. 남편이 입양될 때 원장님은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참 좋은 아이예요. 저희로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늘 마음이 쓰였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께 입양을 가게 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지만 남편의 형은 중상위권 학생이었고 조금만 마음을 놓아도 성적이 뚝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걸 들었어. 집안에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되는 거니까. 형만 한 아우가 없으니 동생은 형이 돋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어린 마음엔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물러났고 나는 그게 멋있는 건 줄로만 알았지. 그리고 나름의 희망도 있었어. 부모님이 검정고시를 치러서 대학만큼은 꼭 보내주겠다고 하셨거든. 그 약속이 지켜졌을 리가 없습니다. 남편은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의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공부를 할 시간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려 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책을 피면 부모님이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일을 하다 녹초가 되어 골아떨어지는 게 반복되다 보면 잠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고 남편은 결국 책을 놓게 되었죠. 사실 나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 나는 아버지 회사에서 술상무나 하고 있는데 형은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서 직원들을 관리했으니까. 직원들은 나랑 형이 형제관계라는 걸 절대 몰랐어. 알고 난 뒤에는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 형은 회사에서 나를 굉장히 하대했거든. 나는 그때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회사에서는 위계질서가 있으니까 그걸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게 설령 형제 관계라고 해도 말이야. 남편은 가족이 너무 소중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열망하던 가족이라는 존재를 잃지 않기 위해 이런 부조리함을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했던 것입니다. 항상 좋은 건 형에게 먼저, 그 다음엔 남동생, 그 다음엔 여동생, 마지막에 남은 찌꺼기 같은 것들은 남편에게. 결혼할 때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줬으면서 형과 동생들에게는 집을 척척 해준 것. 바람나서 이혼당한 남동생이 이혼 소송을 하게 되자 비싼 변호사를 썼던 것까지. 남편이 시비가 붙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국선 변호사들도 뛰어나다며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입양하니까 가족 같은 걸 바라서는 안 되는 녀석이었는데 분에 넘치는 것을 얻었으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나를 걷어주었고 함께 있을 땐 우리 아들, 내 동생, 오빠, 형이라고 다정하게 불러줬으니까.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렇게 배웠고 남편의 가족들이 남편을 얼마나 세뇌했는지 기가 막혔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녹음기 속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애써 모르는 척했어. 그런데 이 정도로 이용당했다는 걸 알았다면 진작 돌아섰을 거야.
이제 나한테도 소중한 가족이 생겼으니까. 남편이 굳이 녹음기를 켰던 이유는 남편의 가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제 아들까지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평생 행복하고 싶었는데 내가 분수에 안 맞는 가족을 바랐기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가족을 원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게 왜 당신 탓이야? 가족을 바라는 게 왜 죄가 되냐고. 제 말이 하늘에 닿도록 외쳤습니다. 저는 한참을 꺽꺽거리며 울었고 겨우 감정을 추스른 뒤에야 다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녹음기 말미에 담긴 내용은 의아했어요. 내가 줄 건 이것뿐인 것 같아. 집에 있는 벽장 아래를 보면 작은 고리가 있어. 그걸 열어보면 내가 정리해둔 장부가 있을 거야. 내가 평생 동안 모아둔 거고 당신이라면 누구보다 잘 사용해줄 거라고 믿어. 그리고 남편의 음성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이후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바라기로는 언젠간 하늘에서 남편을 봤을 때 그 이야기를 마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 녹음기를 주고 간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남편은 저를 통해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죠. 게다가 시댁 인간들에겐 쌓인 것이 많았습니다. 제 안에 전투의지가 불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억누르고 살았던 악바리 기질이 다시 솟아나는 순간이었죠. 제 앞을 막을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서 벽장문을 열었고 벽장 아래에 있는 고리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장부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남편의 전부였습니다. 평생 일을 하며 만났던 사람들의 정보가 빼곡히 적혀있는 그 장부는 남편의 영업 비밀이자 목숨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거래처의 정보, 사장님들의 생일, 그 식구들의 경조사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기일까지 적혀 있었고 아주 자잘한 정보까지 담겨 있었어요. 무엇보다 각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도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이게 세상에 밝혀지면 회사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은 정보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왜 남편이 이것을 그렇게 숨겼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댁 인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었죠. 저는 제가 남편과 일을 하며 느꼈던 것을 다시 한번 복기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댁의 회사는 남편 없이 굴러가기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회사의 특성상 거래처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게 아주 중요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 회사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을 내놓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당연히 더 싸게 거래를 트는 것을 선택하겠지만 남편이 관리하는 곳들은 달랐습니다. 남편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로 회사와의 계약을 꾸준히 이어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남편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다른 이익을 위해서 시댁 회사와의 연을 끊고 다른 곳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시댁 회사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생각보다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시댁이 남편의 이름을 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을 끝까지 이용해 먹는 모습에 질릴 대로 질린 저는 저들의 가식적인 가면을 벗기기로 다짐했어요. 남편이 남긴 노트에는 정말 별의별 내용이 다 담겨 있었는데 그곳에는 거래처 사장들의 다소 개인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을 찾아냈어요. 제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은 여자였고 저처럼 시댁에서 구박받다가 이혼하고 나와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 사정을 이야기했죠.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제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제 방법은 정확히 먹혀 들어갔어요. 그 사장은 더 이상 시댁의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며 모든 거래를 끊어버렸죠.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저에게는 시댁 회사를 대신해 제2회사에 물건을 댈 여력이 없었거든요.
저는 시댁과 제2회사의 거래를 끊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귀인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제2회사 사장에게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공장장이었는데 한창 경기가 안 좋아서 공장 문을 닫아야 했을 때 모든 사람은 떠났지만 제 남편만큼은 그 공장과의 연을 끊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신을 기다려준 덕에 자신은 평생을 일군 공장의 문을 닫지 않게 됐고 그 이후로는 남편과는 무조건적인 신뢰관계를 쌓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분간 자신의 공장에서 일을 대신해 줄 테니 대금이 들어오면 그 이후에 결제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죠. 꽤 큰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거절했지만 공장장은 단호했어요. 일적으로 만난 사이이긴 했지만 저는 과장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사람은 벼랑 끝에서 손 내밀어준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과장님은 저에게 은인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억울하게 이용만 당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들에게 손 내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도치 않게 사업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도 남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전화를 받자마자 엉엉 울면서 저에게 사과를 건네었죠. 너무 늦게 연락해서 미안하다면서요. 너무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단 전화를 끊고 남편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대체 그와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저와 결혼하기 전 남편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삶을 비관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한 그 사람을 남편이 설득해서 돌이키게 한 것이었죠. 그 사람은 그때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이곳에 있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람을 대교 중앙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온 걸로도 모자라 한동안 자신이 살던 집에서 머물게 했다고 합니다. 돈 한 푼 없는 사람을, 어디서 뭘 했을지 모르는 사람을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그 사람도 알고 있더군요. 한 번은 왜 그렇게까지 잘해줬는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신분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게 무섭지는 않았냐고 물어봤죠.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또 다리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벌어지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온 것이었죠. 저는 사업 실패로 가족은 물론 아내에게까지 버림받은 상태였어요.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조건 없이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난 경험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분은 제 평생의 은인이세요. 지금의 행복한 일상을 누리다 보면 종종 그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없었더라면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며 덕분에 남편을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추억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시댁과의 거래를 끊고 저와 일을 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점점 거래처가 늘어났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함께 일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일이 굴러가는지는 봤지만 실무에 투입되는 건 달랐습니다. 실무를 봐야 했으니까요. 직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믿을 만한 직원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던 중 시댁 회사에 다니던 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10년이 넘게 그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개인적인 이유라도 있는 건지 물어보니 그 직원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손으로 사표를 쓰기는 했지만 사실상 쫓겨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10년 넘게 일한 직원을 쫓아내다뇨. 그 직원은 정직했고 성실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실수를 했다 한들 쫓겨날 정도로 잘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사실 거래처가 줄줄이 떠나면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월급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죠. 돈이 생기면 월급을 주긴 했는데 이상하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입금을 주는 것 같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 모두 똑같은 걸 느꼈더라고요. 세상에, 대체 왜 그랬을까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회사에 오래 몸담고 있던 사람들만큼 중요한 인재가 없으니까요. 새로 사람을 뽑아서 10년 넘게 근속한 사람처럼 만들려면 똑같이 1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장기 근속자들을 뒷전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저희라면 참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저희가 익숙해서 소중함을 잃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월급은 밀려도 된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런데 저희한테 월급은 생존이에요. 그 사람들이야 모아둔 돈도 많을 테니 월급 조금 밀려도 상관없겠지만 저희는 가정이 있고 당장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의 내일을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회사가 기우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 상태로 있으면 한 푼도 못 받고 시간만 흐르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월급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신고만 해둔 참이에요. 저는 저와 함께 오래 일한 사람들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도왔어요. 마침내 그들이 임금을 다 돌려받은 날, 그 사람들은 제 직원이 되었습니다. 경영자와 직원들의 두터운 관계로 이루어진 회사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는지 시댁 인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한번 얼굴을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상황이 그려졌기 때문이었죠. 제가 거절을 하자 한 번은 점잖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도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거부했어요. 그러자 상상도 못 해본 반응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녹음본을 통해 그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저질인지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인간들은 제 사무실 앞으로 찾아왔어요. 역겹게도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차분하게 인사를 건네는 그 모습을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전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저한테 소금을 뿌리던 건 잊었나 봐요? 전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조금도 떨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옛날 일에 매여 있어서 어떻게 큰일을 하겠니? 그때는 나도 자식을 잃은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었어. 너도 애 엄마니까 알 거 아니니? 기가 찼죠. 자식 잃은 슬픔 때문에 며느리도 모자라서 자기 손주까지 내쫓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핏줄이 다르다고 남편을 모른 척 하시던 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조금 굳으면서 입꼬리가 실룩거리자 그 딸이 나섰습니다. 언니, 지금 우리가 싸우자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러지 말고 차 한 잔 주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앉을 자리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라고 한 적도 없고 얼굴 보고 대화 같은 거 할 생각 없어요. 나랑 대화를 하고 싶었으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했었어야죠. 하다못해 나랑 내 아들이 떠난 이후에 했어야죠. 이제 와서 이럴 게 아니라. 그 딸은 생각보다 더 뻔뻔했습니다. 그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니까요. 아마 언니도 들으면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대화만 해봐요. 저는 들을 것도 없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끝까지 구시렁댔지만 그 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다시 봐요, 언니. 이후로 그 인간들은 끈질기게 찾아왔습니다. 전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아들과 딸들까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회사 사정이 생각보다 더 안 좋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름뿐인 직책이었고 시아버지는 나이가 들면서 회사 경영에는 거의 손을 뗀 상태였고 이를 믿고 맡긴 큰아들은 생각보다 더 무능했습니다. 그 딸과 막내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죠. 각각 회사에서 한 자리씩 해놓고 자리만 채우고 있던 인간들이었으니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큰아들의 무능을 덮어주던 것이 바로 남편의 수완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었어요. 처음엔 저에게 마냥 오해라고 했습니다. 뭐가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게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이었죠. 평화로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그들은 점점 자신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일하면서 얻은 정보로 사업하는 걸 내가 모르는 것 같냐. 내가 입만 열면 이 작은 회사 정도는 한 번에 문 닫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이런 말에도 제가 꿈쩍도 하지 않고 나아가 회사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그들은 초조해졌는지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을 납치한 것이었죠. 눈이 뒤집혀서 아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아이를 찾았을 때 아이는 무사했지만 그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해코지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제가 대화를 하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대화를 하고 싶었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작은 것이고 사실 제 아이에게 분풀이를 했다는 것을요. 치사하고 더럽고 인간이길 포기한 방법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쟤는 내 친손주예요. 제 아빠가 내 아들이라고. 내가 내 손주 보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납치야? 이게 문제가 됩니까? 나라법이 이래도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이에 면전에 대고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입니다. 남이에요. 결국 그들은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 소문이 퍼지자 회생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월급을 챙겨주며 붙잡으려던 사람들은 젊고 회사에 온 지 얼마 안 된 이들이었어요. 큰아들이 대체 왜 그런 사람들을 챙겼나 궁금했는데 남편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면 자기보다 뛰어났던 남편의 모습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채워 자기 편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큰 실책이었습니다. 회사에 발 붙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합니다. 결국 그들은 월급이 한두 달 밀리자 바로 퇴사를 했고 회사는 텅텅 비게 되었죠. 결국 큰아들의 자격지심이 회사를 무너뜨린 커다란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평생 동안 남편을 부려먹으며 자신들은 굳은 일에 손도 안 대고 있던 모든 가족들의 잘못이 가장 큰 죄이자 회사가 망한 본질적인 원인이었지만요. 밀린 대금을 갚지 못하고 직원들의 월급도 해결을 못하자 그들은 결국 저를 찾아와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요. 그걸 제가 들어줄 이유가 없죠. 그렇게 저를 찾아와 빌수록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생각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말했어요. 내 남편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들과 나눠 먹을 건 없어요. 남아있는 양심이 있다면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당신들은 내 남편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잖아. 이때 이후로 꽤 시간이 흘렀네요. 현재 제 회사는 탄탄하게 운영 중이고 아들은 저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 시댁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회사를 세우기 위해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또 아버지를 향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